우리 요 노트 45페이지에 오른쪽 아래 보니까 주택시장 있죠? 자, 우리 교재에는 185페이지 있을 겁니다. 185페이지. 자, 지금부터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이렇게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 그러면 전부 다 이질적인 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다 위치부터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거 제가 어디서 산다고 했죠? 김포의 건영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이제 이 동호수를 제가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동호수까지 얘기하면은 제가 너무 바빠갖고 이제 답장할 시간이 없어요. 팬네트워크 하도 날라서 농담이고, 어쨌거나 요거는 그냥 구라로 쓴 겁니다. 316동 801호 이렇게 행여나 여기다 편지 보내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요 316동 801호는 김포에서 요 위치에 요 층수에 요 앞집도 아니고 요 뒷집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김포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주에서는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 통틀어서 요걸 갖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물건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독점자라도 이런 독점자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지역에 예를 들어 시세가 2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0억에, 독점자는 지 마음대로 가격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2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0억에 팔겠다 해서 팔 수 있나요? 없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분석하기가 아주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 어떤 측면이라고요?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동질적인 재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라고요? 동질적. 자, 그렇다면 완전 경쟁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316동 801호가 요건데, 효용이라는 게 뭐냐면 만족감 이런 걸 얘기합니다. 효용이 뭐라고요? 만족감. 그러면 얘를 이용하나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만족감 측면에서 따진다면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뭐 거의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비슷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이렇게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균형 시세가 이렇게 2억 정도로 결정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합리적인 주택시장의 분석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때 하나 용어 정리할게요.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 효용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택 서비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무슨 서비스라고요? 주택 서비스다.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을 뭐라고요? 주택 서비스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45페이지에 아래에서 7번째, 6번째 줄 보면 물리적 측면에서는 이질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렇지만 주택 서비스 측면, 효용적 측면에서는 동질성을 가짐으로 분석 용이하다. 그리고 그 맨 아랫줄에 주택 수요는, 여기서 주택 수요는 이제 물리적 주택 수요를 얘기합니다. 물리적 주택 수요는 주택 서비스 수요로부터 파생된 수요라는 얘기죠. 이런 표현.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만족감이 커졌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물리적 주택을 더 많이 살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뭐냐면 주택 저량과 주택 유량 이거 알아볼게요.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주택은 부족하다고 곧바로 새로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자, 이 맥주 같은 거는 한번 마시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10년은 뭐예요? 50년이고 60년이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 이런 것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새로 만들어 지어파는 시장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은 일반 경제학과는 다르게 이렇게 때로는요, 특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양이 있죠. 요걸 가지고 분석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이 있죠. 요걸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특정 시점에 어떤 주택의 존재량, 요걸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
저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뭐라고요? 저량이다. 특정 시점에 존재량을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 저량이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을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 유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뭐라고요? 유량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특정 시점에 존재량을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 저량이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한 개념입니다. 요거는요, 유량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간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기간 개념.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요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자, 맨 아래 볼게요. 거기 46페이지 맨 아래에 길잡이 지문 찾았죠? 찾았죠?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 자, 만약, 자, 현재에다 밑줄 쳐볼게요. 현재는 특정 시점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돼 있다면,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자,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있답니다. 이때 그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랍니다. 공가가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1,500만 채 중에 100만 채가 비어있죠? 그럼 몇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예요? 1,400만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 1,500만 채를 뭐라 하냐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겠다. 그리고 이 1,400만 채를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저량의 수요량.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공가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공가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가지고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주택 저량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 유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46페이지 맨 아래에 3번 볼게요. 맨 아래 3번. 지난 1년 동안 밑줄 쳐볼게요. 지난 1년 동안 공급된 주택수가 총 50만 채였는데 이 중에서 미분양 주택수가 5만 채라면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50만 채이고 주택 유량의 소유량은요 45만 채다. 작년 1년 동안에 전국에서 50만 채가 새로 만들어 팔려고 했답니다. 50만 채가 새로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45만 채가 자, 소비가 됐답니다. 소비가 됐다. 그러면 자, 지난 1년 동안 5만 채가 분양이 안 된 거죠. 50만 채를 팔려고 했더니 그 중에서 5만 채가 분양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 이름을 붙여볼게요. 요 50만 채를 주택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45만 채를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5만 채를요, 뭐 미분양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양이 안 된 게 얼마라고요? 5만 채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양을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 그 중에서 소비된 양을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팔려고 했던 양을요, 주택 유량의 공급량, 그 중에서 소비한 양 혹은 소비하고자 한 양을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 그죠? 요 차이가, 자, 분양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미분양됐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필요로 한 양이라든가 이런 거 좀 분석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자는 걸요. 그 유량과, 주택 유량과 저량의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총 주택시장인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P0, Q0.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택의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 거죠. 임대료가 비쌀 수도 있고 임대주택도 해당됩니다. 임대료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모든 주택시장인데 어쨌거나 시장에서 이 가격이 비싸든 싸든 임대료가 비싸든 싸든 어쨌거나 시장 기능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 받을 수 있는 가구가 1000만 가구라고 치자. 몇 가구라고요? 1000만 가구. 1000만 가구인데 이 정도. 자, 이 1000만 가구 정도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500만 가구라고 치자. 몇 가구라고요? 1500만 가구. 그러면 나머지 500만 가구는, 자, 나머지 500만 가구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집을 구입할 수 없거나 임대받을 수 없는 자 있죠?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빈층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집 살 돈도 없고 임대 보증금 낼 돈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뭐 그런 사람 방치해 놓고서 이거를 과연 성공한 사회냐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100만 가구 요거를 주택 그 수요다 해줄게요. 주택 뭐라고요? 소요다. 요 500만 가구를요 주택 소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의 개념이고, 요거는요 극빈층들을 위해서 필요로 한 양 있죠. 요런 개념을요 소요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100만 가구는 시장 기능에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500만 가구는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임대료도 좀 지원해주고 아파트 같은 거 지어서 저렴하게 공파거나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소요 개념이다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택 수요라는 것은 지금까지 수요 공급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경제상의 개념으로서 구매력을 갖춘 무슨 수요라고요? 유효 수요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안 돼. 개입할 필요 없는 겁니다. 시장 기능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택 소유라는 개념은 사회 정책적으로 필요로 한 양이죠. 요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무주택자, 특히 이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요거는요,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용어를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걸 좀 알아볼까요? 요거 볼게요. 오른쪽에 보니까 주거 분리와 여과 과정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 교재는 어디가 있냐면, 자, 186페이지 있을 겁니다. 자, 186페이지. 주거 분리와 여과 현상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몇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거기 주거 분리의 의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수준별로 그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이걸요 주거 분리다. 뭐 그렇게 말이 좀 어렵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자, 요 경계가 이제 4차선 도로가 될 수 있고 아니면요 강이 될 수 있고 철로가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어떤 동네는요 뭐 잘 사는 동네, 어떤 동네는요 못 사는 동네, 이렇게 구분해서 살고 있죠. 고소득층 주거지역, 얘는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냐면 고가주택이니까. 왜 그럼 여기서 합니까? 지불할 능력이 많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왜 그래요? 저가주택이니까. 그럼 왜 여기는 이 가난한 사람이 사냐면 지불할 능력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아이, 깨끗한 아파트 이런 데 살고 싶죠? 근데 지불할 능력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소득 계층별로 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요거는
우리 도시 전체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도시는요, 좀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도시, 어떤 동네는요, 못 사는 도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린 지역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있죠?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재개발했다, 혹은 재건축하게 되면, 특히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정부한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납부를 보통 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지어서 보통 이제 기부 출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트 지어서 뭐라고요? 기부 체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대 아파트 몇 동을 지어서 정부한테 이제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는 보통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런 이제 잘 사는 사람 살 수 있죠.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자, 볼게요. 그러면 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고가주택이고 이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저가주택인가 알아볼게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은 한 15억이나 20억 정도 되는 주택가인데 그 중에 일부 주택이 쓰다 보니까 욕실 같은 게 깨지고 파손되고, 방충망 같은 게 구멍 뚫릴 수 있죠. 그 다음에 타일 같은 게 유행도 지나고 누리끼리 해지고 깨지고 막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도 줄줄 새고, 그죠? 그러면 그거를 개량하게 되면 개량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욕실 같은 게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개량하게 되면 개량 비용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개량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 개량 비용이 들어가는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욕실 같은 거 2천만 원 정도 딱 들여서 개조를 싹 했더니 나중에 팔을 때는 한 5천만 원, 1억 정도 더 받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워낙이 집 가기 좋으니까 그렇게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대충 아시겠나요? 근데 이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저급 빌라촌입니다. 빌라촌인데, 자, 욕실 같은 걸 좀 개량해 보려고 합니다. 개량 비용이 들어가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빌라 가격은 얼마라고요?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2천만 원 쳐들여서 욕실을 딱 개조했더니 2천만 원 이상 받고 팔 수 있나요? 자, 빌라의 가격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2천만 원 더 붙입니까? 그죠? 기껏해야 한 200만 원 더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량해야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낙후된 주택, 얘네들은요 전체적으로 고급주택으로 계속 남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이렇게 이 정의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자, 이런 지역은요 부의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줍니다.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얘는 개량하게 되면 주변 때문에 이익을 봐야 안 봐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정의 외부 효과다. 얘는요 개량하게 되니까 오히려 주변 때는 피해 볼 수 있죠. 요걸요 부의 외부 효과를 줍니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번에 이렇게 볼게요. 요번에 이렇게 새로 산 고급 그랜저 승용차입니다. 자, 구입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반짝반짝하는 그 그랜저 승용차인데, 요게 뒤에 후진하다가 주차하다가 이 그 전봇대 이렇게 박아갖고 찌그러진 겁니다. 전봇대 박아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겠네요. 이렇게 1년밖에 안 됐차니까 이렇게 이게 열 받는 거, 이렇게 열 받는 거 아닙니까? 만화에서 안 보나요? 이게 이거 자, 이렇게 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열 받으니까 곧바로 어디 가요? 이 카센터 가서 고치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곧바로 카센터가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볼게요. 요거는 이 그랜저는 그랜저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딱딱 이 각이 딱딱 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는 각 그랜저다. 뭐라고요? 딱딱 각이 딱 져 있다 해서 이걸요 각 그랜저다. 이런 차 본 적 있나요? 이런 차. 자, 이런 차는 요즘에는 이제 보기 힘듭니다. 요즘 보기 힘든데, 어쨌거나 이때는 이제 90년대 정도에 초 정도에는 이런 차가 이제 대세였습니다. 요거 한 대 있으면 이때는 외제차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대학교 이런 데 가면은 그 교수들도 버스 타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차도 몇 대 없을 때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 외제차는 뭐 거의 없어. 강남에나 가야 이제 어쩌다 한 보이고 이랬을 때니까 요게 이제 최고의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나는 요런 차 모르겠다. 그러면 영화 친구 이런데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영화 친구 이렇게 치면은 이제 저같이 생긴 애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름하여 장동건이다 해갖고 걔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가 가라 이렇게 어때요? 다시 할까요? 네가 가라. 자 이렇게 다시 해요? 하지 마요. 하지 마.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얼른 하려니까 좀 그래.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 그때 이제 걔들이 이제 타고 다니던 차가 이런 차입니다. 그죠? 한번 집에 가 보세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차를 이제 우리 동네 가면 이제 이 동네는 별 안 보이는데 우리 동네에는 이제 이런 차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는 이제 그 뭐가 많냐면 공장이 많아요. 조그만 공장들. 그래서 잘잘한 공장이 굉장히 많고 큰 공장은 전혀 없고 조그만 공장들 의자 만들거나 이런 공장 있죠. 이런 공장이 많은데 거기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봅니다. 저거. 그래서 혹시 스리랑카 아니냐 물어보는데 조선인이다 그러면 잘 못 믿겠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말도 뭐 어수룩하고 좀 해서 나는 뭐 딴 나라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어쨌거나 거기 가면 이제 이런 차가 이제 간혹가다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요게 이제 한 30년 된 차인데 뒤에 후진하다가 여기를 찌그러뜨린 겁니다. 찌그러뜨리면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냥 뭐야 왜 찌그러졌어 하면서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뭐 한다고요? 웃음. 자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 안 고치려고요? 뭐 고칩니다. 왜냐하면 이 그 고치는 가격은 200만 원인데 차 가격은 40만 원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 고치려고 안 고치려고요? 그냥 타고 다니는 겁니다. 찌그러진 차로 이렇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요 차도 한 6년, 7년 정도 지나봐요. 그러면 유행도 좀 지나고 그 다음에 차도 좀 낡고 노화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유행도 지나고 구질구질한 차 타려고 안 타려고요? 안 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중고차 시장에 팔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요 사겠죠? 이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여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여과 현상. 그럼 이거 똑같은 논리로 자, 요 지역도 30년, 4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건물 전체로 낡고 노화돼요 안 노화돼요? 노화되죠? 그러니까 요 옛날에 지은 저기 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엔 지었을 때 새 거였죠? 근데 지금 상당히 낡고 노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질구질한 동네에 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하위 계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요 하향여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하향여과다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걸요 하향여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었는데 새로운 이질적인 인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를 침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란다고요? 침입한다. 그러면서 자꾸 나중에는 완전히 바뀔 수도 있죠. 바뀌어 나가는 거를요 천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바뀌는 걸요 천이한다. 다시 할게요. 새롭게 들어오는 걸요 침입한다.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걸요 천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지역도 한 30년 지나봐요. 3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자 슬럼가로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게 되면 새 건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면 이때는 하위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요 상향여과다. 뭐라고요? 상향여과. 이게 헷갈립니다. 하위 계층이 들어온 걸요 하향여과, 상위 계층이 들어온 걸요 하향여과. 이렇게 거꾸로 했나요? 다시 하위 계층이 들어온 걸요 하향여과, 상위 계층이 들어온 걸요 상향여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도 헷갈립니다. 이것도 저도 이게 헷갈리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왜 여과라는 표현 쓰냐면, 원래는 이게 순환현상, 이게 주택의 질적 수준이 변해 나감에 따라서 주인도 밖에 나간다는 얘기죠? 이걸 여과현상이다. 이렇게 뭐 순환현상, 이게 더 바람직한 표현인데, 이걸 왜 또 여과자를 썼냐면, 만약에 여기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만 걸러 들여보낸다 해서 여과라는 표현 씁니다. 뭐라고요? 여과현상. 자, 그럼 지금부터 여과현상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자. 자, 그러면 이런 데는 뭐냐면 고급 주거지역, 이런 데는요 저급 주거지역 이렇게 되는데, 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대적으로 이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지역, 이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고급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저급 주거지역 있죠? 다시 할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얘네들보다는 좀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걸요 할증돼서 거래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자,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가 있다 치자. 예, 목동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싼 고급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면, 여기는 아파트들은 보통 이제 상당 부분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언제라고요? 오래된 아파트. 그러니까 70년, 80년대 초 이렇게 막 그때 막 지은 것들이 많은데, 그때 지은 아파트들은 여기 아파트가 있다면 여기 아파트와 아파트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지은 아파트는 아파트와 아파트 간격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서 그래서 차도 막 못 세우고 다 지하로 내려가죠. 거의. 근데 여기는 막 차를 막 한 30대 정도는 줄로 이렇게 세워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땅에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땅이 있죠? 땅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지분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당히 비싼 아파트인데,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이 아파트,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빌라가 있고 여기도 이제 빌라가 있는데, 똑같은 빌라를 하더라도 얘들이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길만 건너면 백화점이든 이런 게 즐비하죠. 그리고 대형 병원 같은 것도 즐비하고, 이게. 그리고 또한 학군도 아주 좋고 학원 같은 것도 많죠. 그리고 무슨 공원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보다는 상당히 어떻다고요? 비싸게 거래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 있죠? 요것들은 얘들에 비해서는 좀 싸게 거래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할인돼서 거래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고요? 할인돼서 거래된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목동의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이렇게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여기다가 뭘 지으려냐면, 어디 갔어요? 행복주택이다 해갖고, 무슨 주택이라고요? 행복주택이다 해서 빈 땅 같은 거 있죠? 국유주 이런 걸 활용해서 여기다 아파트 지어갖고 한 13평 정도 되는 아파트 있죠? 요걸 지어서 전에 극빈층이라든가 1인 가구라든가 사회초년생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분양하려고 했던 거, 임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시중의 임대료보다 한 40% 정도 싸게 해갖고 이제 임대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그 쌍지팡이 짓고서 반대했다는 얘기죠? 왜 반대했을 것 같아요? 얘들 들어오니까 집값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근처에 있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근처에 있는 이런 것들은 얘들보다는요 싸게 거래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과현상은 이렇게 볼게요.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과현상은 이런 데는 이런 지역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지역은요 이런 데부터 이렇게 출발하는데, 자, 이런 지역 볼게요. 이런 지역도 시간이 꽤 지난다 치자. 그러면 그동안은 개량 비용보다 뭐가 컸다고요? 개량 후에 가치 증가 컸죠? 개량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싸게, 얘들 때문에 이제 싸게 거래하고 있는데, 한 30년, 40년 지나봐요. 몇 년이라고요? 30년, 40년 지나면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돼, 안 노후화돼요? 노후화되죠? 그러면 언젠가부터는 그동안은 개량 비용하고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했을 때 얘가 컸다는 얘기죠? 가치 증가 컸죠?
그러니까 자꾸 개량하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개량 비용이 커지는 시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 자, 그랜저 승용차도 끌고 다니다가 한 7, 8년 정도 지나면 8, 9년 정도 지나면 언젠가부터는 괜히 이거 고쳐봐야 돈만 더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고 그냥 뭐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죠? 그러면 막 옆에 막 찌그러진 상태로 막 팔에 애들 막 긁어놓은 상태로 그냥 끌고 다닌다는 얘기죠? 굴러갈 정도만 되면 막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치가 어떻다고요?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볼게요. 야, 그동안은 개량 비용보다 뭐가 컸다고요? 가치인가 컸죠? 그러니까 그동안 개량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개량 비용이 커진 시가 와요, 안 와요?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욕실 같은 게 그냥 물도 줄줄 새고 깨지고 유행도 지나고 막 이런 상태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어떻다고요?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하한다고요? 급격히. 그러면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 가치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결국은요 하위 계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요거를요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여과라고요? 하향 여과 시작되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런 동네를 소위 말하는 달동네 해줄게요. 무슨 동네라고요? 달동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러한 달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나치게 달동네 주택들은 상당히 주택이 막 열악하죠. 그죠? 그래서 달동네 사람들한테 소득 같은 걸 막 지원해줬다고 치자.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해주고 젊은 애들한테는 일자리 같은 거 많이 창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소득을 막 지원해 준다거나 일자리 많이 창출해 준다든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런 동네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소득이 증가하고 애가 막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월급도 많이 받아오고 하니까 이런 동네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고 옆에 있는 좋은 동네로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소득 같은 게 증가하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이 동네에서 뜯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네에서 안 살고 다른 동네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면 슬슬 공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 이 공가가 생기는데 여기 누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빈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언젠가부터는 막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텅텅 비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개량 비용은 재건축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재건축 비용과 재건축의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극빈층들이 달동네에 이렇게 막 몰려 있을 때는 이분들 내보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죠. 아, 이분 내보내면 힘들잖아요. 근데 알아서 나가셔서 다 안 나가셨어요? 알아서 다 나가신 거죠? 그럼 텅텅 비어있다. 그러면 아예 밀어버리고 새롭게 건물을 아파트 짓는 게 사회적, 경제적 면에서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하네요. 개량. 여기서 개량은 재건축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재건축 하게 되니까 깨끗한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위 계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상향 여과가 시작된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4, 50년 주기로 동네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질적 수준이 바뀜에 따라 바뀌어 나가는 걸요. 이거를 여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여과 현상.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나머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달동네에 있는 주택을 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상하게 문제를 했다가 전부 다 복수 정답 인정했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극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달동네에 있는 주택을 소위 말하는 불량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주택이라고요? 불량주택이다. 이 불량주택은 일단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수나고 태풍 불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 봐야 안 봐요? 유리창 깨졌다 그러면 유리창은 이제 여기에 신문지를 적셔서 붙이면 됩니다. 그럼 깨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안 하니까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피해를 보냐면 달동네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지붕이 날아갔다든가 뭐 그거는 좀 양호하네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 죽고 이렇게 하는 게 허다하죠.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잘 정갈하게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도 잘 버리고 하니까 항상 깨끗할 겁니다. 근데 이 동네에는 어디 분리수거 하기도 힘들죠. 동네 자체가 집집마다 아파트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버리려면 또 집집마다 두기도 그러고 지저분하고 아무데나 버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생에도 그리고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힘들죠. 쓰레기 버리고 내려오려면 힘들 거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위생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여기 사는 이제 동네 양아치들이 어디 가서요? 저희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돈이 많은 집 가서 이제 도둑질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데서 한다면 하게 되면 잘못하고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 동네에는 세컴 이런 게 잘 갖춰져 안 갖췄어요? 갖춰져 있죠. 보안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데서 도둑질 하다가는 거기다 항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꼭 몰려다니면서 동네 보안이 취약한 그 동네 있죠. 그런 동네에서 도둑질을 하고 불량스러운 일만 짓만 하고 다니니까 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겠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이거 철거하고 소위 말하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거 한답시고 여기다 철거한 다음에 보상금 주고 내쫓아버리고 재건축한다고 치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다고 치자.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땅가격이 비싸요? 싸요? 싸니까 거의 못 받고 그리고 여기는 주택들은 무허가 주택이 많아져요. 많기 때문에 보상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못 들어가니까 어디 가요? 다른 산 밑으로 가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철거와 같은 거는 절대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리어카로 독거 노인분이 계십니다. 할머니가 한 달 내내 폐지 주소다가 이제 팔면은 20만 원 벌 수 있다고 시자 20만 원. 자, 힘들게 이제 폐지 주소다가 이제 파는 거 아닙니까? 고물상에. 그럼 20만 원 받아다가 15만 원은 월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5만 원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하고 합쳐서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떤 젊은 놈이 가서 할머니, 왜 이렇게 그지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럴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돈이 없어서 그런다. 이럴 겁니다.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라도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다만, 왜 그럼 이런 데 사냐면, 15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15만 원에 주고 15만 원만 덜렁 내고 살 수 있는 집 있죠? 이런 집이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한테 소득을 지원해 줘 봐요. 그러면 이쪽 옆에 있는 좋은 동네로 가려고 하죠? 그죠? 빌라 같은 거 하나 한층 다 얻어서 이런 데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지불한 대가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주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결책이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사람들 소득만 지원해줘 봐요. 쓸데없이 자원 외교다 해서 몇십 적종 갖다 버리지 말고 이런 데 일부 조금이라도 좀 지원 더 해줘 봐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좋은 동네 가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 동네 가면은 텅 더 비어요, 안 비어요? 비죠? 그러면 밀어버리고 재건축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교재를 통해서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185페이지에 우리 요거 빨강색이죠? 요겁니다. 185페이지에 딱 중간에 주택시장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자, 먼저 주택 서비스다 해갖고 동그라미 1번에 주택 서비스란 그 줄 맨 끝에 주택 소유자라든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요걸 얘기합니다. 만족감, 요걸 얘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주택시장을 물리적 주택으로 본다면 이질적이고 아주 비교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주택시장을 주택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동질성을 가짐으로 비교가 어떻다고요? 용이하다. 완전 경쟁식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이런 걸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주택 서비스와 주택 절약 및 주택 유량에 대한 분석이다 해서 그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주택 절약 시장은 기존에 있는 주택 있죠? 요걸 사고 파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주택 절약 시장, 그리고 주택 유량이라는 게 뭐라고요? 새로 만들어 파는 주택 있죠? 이런 시장을요, 주택 유량 시장은요, 신규 주택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신규 주택 시장이다. 그러면 우리 주택 절약 시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거죠? 그죠? 그럼 누가 파는 거예요?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파는 겁니다. 바로 밑에 주택 절약 시장의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기존의 주택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주택 유량은요, 새로 만들어 파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가 공급자가 돼요? 자, 이 건설업자,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맨 위에 네 번째, 주택 서비스와 주택 절약이다 해서 요거는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주택 수요는 주택 서비스를 얻기 위한 파생적 수요다. 그래서 자, 결국 주택 수요라는 것은요, 주택 서비스 수요로부터 파생된 수요다. 그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이다 해갖고, 요거는 교재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한 장 오른쪽이네요. 187페이지에 오른쪽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주거분리 현상,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주거분리 현상의 의의는 기억번 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요, 주거분리다. 그 밑에 볼게요. 니은번에 요거는 도시 전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주거 분리 과정은 왜 이 지역은 자 전체적으로 고가주택이고 이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저가주택이냐면, 이 지역은 욕실 같은 거 개조하게 되면 나중에 개조 비용 이상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하는데, 이게 3천만 원짜리 저급 빌라촌은 2천만 원 들여서 욕실 개조해야 나중에 그 이상 받고 팔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개량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주거분리 과정이다 해서 기억번 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은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자, 가치 상승분이 수소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그 줄 맨 끝에 주택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뭘 수리한다고요? 주택을 수리하니까 전체적으로 고급주택으로 계속 남는 거고, 그 밑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치 상승분이 오히려 수송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낙후된 주택으로 남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딱 중간에 주택의 여과 현상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주택의 여과 현상은 첫 번째 줄, 주택의 질적 변화와 소득계층에 따른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친이익과 천이의 원리로 살피는 주택시장 이론이죠. 그러니까 다른 계층이 들어오고 바뀌는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맨 끝에 주택 여과 현상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지역을 소득 같은 거 지원해 줘봐요. 그럼 다 나가려고 하니까 재건축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사회 전체의 주거 주택질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보시면 주택의 내구성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여과 작용의 개념이다 해서 용어를 기억할게요. 하향여과는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를요 하향여과다. 그 밑에 상향여과는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순환되는 현상, 이걸요 상향여과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하위 계층이 들어온 걸요 하향여과, 상위 계층이 들어온 걸요 상향여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택의 하향여과 과정 해갖고 어떻게 잡다하게 써놓은 거 있죠? 잡다하게 써놓은 거는 전부 다 가입형이 써놓으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쓸데없이 그런 거 예전에 지들 생각을 얘기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는 겁니다. 현실성 있는 내용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들 생각나는 대로 교과서를 적은 거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시험에 내니까 자꾸 이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딱 중간에 무슨 박스에 있는 그림이 있어 없어요?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그림을 어떻게 이상하게 그려놨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놔야 멋지게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렇게 어떻게 그리다 말았습니까? 어쨌거나 기억번 볼게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에 오른쪽은,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에 오른쪽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할증 거래됩니다. 어떻게 해요? 할증. 이거는 저소득, 이거는 고소득층이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에 오른쪽은 어떻게 거래한다고요? 할증 거래되고. 또 니은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왼쪽은,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 중에 왼쪽은 어떻게 거래하고 있다고요?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죠? 얘들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자, 디귿번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자, 그 전까지는 개량 비용이 뭐보다 컸다고요? 가치 증가보다 크니까 자꾸 개량하려고 했죠?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개량 비용이 가치 증가보다 커지는 시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오면은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네요. 읽어볼게요. 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수선 개량 비용이 수선 개량 후에 주택의 가치 상승분보다는 클 때는, 자, 수선 개량 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크다. 이럴 수 있죠? 이러면 수선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그 줄 맨 끝에 주택은 수선 개량하지 않을 것이다. 않으니까 가치가 급격히 저하되죠? 그럼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향 여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향 여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리을번에 침입에 의하여 하향 여과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뭘 바뀐다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화됩니다.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다 뭘로 바뀌어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바뀌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볼게요. 주택의 노후화가 심해진다면, 자, 결국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바로 위에다가 저소득층 주거지역 있죠?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자, 노후화가 계속된다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만약에 재개발된다면 뭐가 된다고요? 재개발된다면 뭘로 바뀐다고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요 상향 여과라는 겁니다. 이 지역도 지나치게 노후화되면 재개발할 수 있죠? 그럼 누가 들어온다고요? 상위 계층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요 여과, 상향 여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불량주택의 문제. 자, 니은번 2번 볼게요. 불량주택은 하향 여과된 저소득 산물인 소득의 문제다. 무슨 문제라고요? 소득의 문제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철거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4번에 실질소득 향상이 효과적이다. 뭐가 향상이라고요? 실질소득 향상이 효과적이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할 거니까 지금부터 5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저 뒤에 문제 있으니까. 문제 있죠?